안녕하십니까. 오늘 장애인 정책의 이해, 장애인식 개선 교육으로 진행하게 된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의 권재현 국장입니다. 장애인 정책의 이해는 기존의 장애인식 개선하고는 조금 다른 영역인데요. 사실 전문 영역이나 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니고서는 1시간 정도의 시간으로 이해하시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장애 정책에 관한 것을 어떻게 풀어낼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장애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거꾸로 계산해 봤어요. 그래서 일단 장애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다 봐야 할 것인가부터 출발해서 그런 관점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느냐, 또 그 행동으로 옮기는 것들의 주체로서 장애인 단체의 역할, 그리고 역사, 그 현재의 모습으로 이 장애인 정책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끝부분에는 올해가 2021년인데요. 작년 코로나가 창궐한 이후로 현재의 또 장애인 관련된 정책 이슈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드릴까 합니다. 오늘 준비된 자료는 자료집으로도 제공이 될 텐데요. 오늘 화면 보시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장애계와 이슈란 무엇인가, 그래서 장애인 정책 그리고 장애 이슈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가가 큰 축이 되겠고요. 그 역할을 장애계 또는 장애인 단체가 어떻게 활동해 왔는가, 그리고 현재 장애계 이슈와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 이런 시간대별로 좀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역할이나 지향성을 포함해서 맨 마지막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지금 장애 정책을 바라봐야 하는 장애 관점의 뷰를 또 한번 마무리해 드릴까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파가 사실은 저희가 단체에서도 진행하는 역량강화 교육에서도 활용하는 사파입니다. 어떤 남자가 나무에 목을 매서 자살을 한 정황처럼 보이는 사파죠. 배우자로 보이는 여자분이 옆에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여러 이웃 또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문제가 발생을 했죠? 이 현상을, 사회 현상을 볼 때 어떤 관점을 볼 수 있을까요? 먼저 해당되는 사람 자체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살한 사람의 심리 상태는 어땠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접근 가능하겠죠? 심리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부터 해서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개인의 문제로 접근하는 관점이 하나가 발생하겠고요. 배우자로 이 화면에서는 지칭이 되지만 그 가장 인접한 곳에 있는 연관된 사람들을 또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옆에 사람들의 책임, 법적인 책임, 그리고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또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고, 끝으로는 주변 사람들을 여기 사파에서는 표현하지만 사회 정책, 제도, 환경을 또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또 과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것들이 장애를 바라보는 이슈가 되고요. 장애인 정책을 개선해 나가는 활동의 주체, 또 어떤 작동 기제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심리적인 문제, 심리적인 해결, 이런 관점을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 또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법을 해결해야 하는지, 법을 고쳐야 하는지, 이런 관점을 가질 수가 있겠고요. 그럴 수밖에 없도록 몰아간 사회, 제도, 정책의 문제가 있지는 않았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듯이 장애계, 어떤 장애 정책, 장애 이슈, 이렇게 얘기할 때는 장애를 가진 어떤 한 사람을 둘러싼 여러 현상의 원인을 들여다보고 그 원인별로 어떤 해결책을 찾을지를 알아보는 단계고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사실 이 사파에는요, 배우자가 소리치는 내용이 사파 밑에 원래 삽입이 되어 있는데요. 당장 내려와,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는 좀 다른 얘기지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배우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그 자살하게 된 사람에 대한 어떤 공감, 들여다봄 자체가 결여된 그런 한 줄의 평이 되겠죠. 두 번째 관점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장애인 권리협약이라는 인권 관련된 협약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까지 오늘 다 알려드리기는 어렵지만 유엔이 정한 8대 인권 협약 중에 하나인데요. 장애인의 온전한 사회 참여를 위해서 장애인의 권리 그리고 존재의 존엄성을 규정하고 각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명시한 협약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2006년에 유엔에서 채택이 됐지만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에 국회 비준을 받았고 2009년 1월에 실효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뒤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장애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큰 두 가지 시사점이 있어요. 권리 측면에서 어떠한 권리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가의 기준점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는 말씀드렸지만 장애로 인해서 개인의 장애 그리고 장애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에서 만들어내지는 제약으로 인해서 사회 참여에 제약을 받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어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존엄성으로서 인정받아야 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권, 사회권으로 크게 나뉘는데 협약의 전체 내용 중에 3조의 일반 원칙에 보면 그 권리들 전체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율이나 자립에 대한 존중, 또 차별 금지, 가장 중요한 거죠. 온전한 사회 참여와 통합이죠. 그래서 중요한 접근성, 또 사회에 참여하기 위한 이동권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사회 참여와 통합의 관점에서 볼 때 개인의 장애 또는 그 둘러싼 환경적인 요인, 또 제도상의 제약으로 인해서 그 사회 참여나 통합이 제약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장애 운동이나 장애 정책을 얘기할 때 그 가장 출발점이 되는 게 UN CRPD 장애인 권리 협약이라는 것, 거기에서 명시한 권리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정된 각종 법률과 정책, 제도들이 UN CRPD에서 정한 권리에 기반해서 그 해당되는 권리가 권리로서 존중받고 지원돼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애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권리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따른 국가 의무를 제도나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의 의무를 규정했다는 게 두 번째 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아까 첫 화면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회 현상을 봤을 때 다방면의 관점을 접근해서 실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은 정책과 법과 정책 제도를 시행하는 각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나라나 정부의 의무까지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 출발한다. 이 부분을 또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제가 사례를 좀 설명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수어 통역에 관한 문제예요. 여기 제목을 보시면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달려있다 이 관점인데 지상파의 저녁 뉴스에 3사의 수어 통역이 의무화됐습니다. 언제일까요? 불과 몇 달 안 됐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더 이슈가 된 것도 있지만 사실 그 전으로 돌아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 권리협약에서 말하는 정보 접근권을 포함한 사회권에서부터 출발하고요. 각종 재난 사고가 발생을 할 때 장애인에 대한 재난 안전 대책이 부재하다 얘기를 하면서 초기 단계의 전파, 정보 전파 단계에서도 접근권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이 수어 통역의 문제는 수년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요청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올해 3월 또는 올해 초에 의무화된 이 수어 통역을요, 지금 이제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인식하기 시작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봤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 학생들은 9시 뉴스를 어머니, 아버지가 볼 때, 옆에서 볼 때, 저 오른쪽 화면 작은 곳에는 수어 통역이란 걸 하네. 부모님 설명을 들었더니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들을 위한 서비스라고 하네. 이런 이해를 하게 됐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인식의 첫 출발이 그 권리와 당위성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 전부터 있었던 과정과 법의 제정, 개정, 정책의 반영의 노력들 과정은 떠나서 어느 순간 인식하는 순간부터 기본적인 권리로서 이해하고 당연히 인식이 되는 출발점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 여러 권리와 법과 정책이 수십 년에 걸쳐서 또 앞으로도 이루어지겠지만
그 한 순간순간에 변곡점이 있을 거란 겁니다. 따라서 수호통역은 누군가에게는 이제서야 이루어낸 어떤 권리의 보장이라고 인식이 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당연히 제공돼야 할 권리로서 인식되고 출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고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요.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지하철의 모습입니다. 뒤에도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권리에 있어서 사회 참여의 권리에 있어서 또 이동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권리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편의 제공의 여러 가지 영역이 있듯이 실제적으로 개인의 참여를 위해 활동 지원 제도도 생겨났잖아요. 이동권에 대한 문제도 여러 권리 중에 굉장히 큰 영역인데 2021년 6월 현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흔히 타고 다니는 서울에 있는 지하철에서 승강장과 지하철 사이의 간격 그리고 높이차가 여전히 존재해서요. 수동 휠체어 또는 특히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공포에 떨고 신경을 쓰고 밖으로 나가는데 제약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를 위해서도 없었던 적이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 한 20년 됐죠. 그래서 지금 오이도역에서의 리프트 추락사고로 이동권 운동이 출발했다고 저희가 보고 있는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왜 장애인은 집에 있지 나와서 그래?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게 불과 20년 전이거든요. 그 사고로 인해서 필요성,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들을 법으로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서 예산이 편성되고 그렇게 해서 사회는 변하는 겁니다. 여전히 이 지하철의 격차는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장애인분에게는 사회 참여에 있어서 걸림돌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지하철 공사가 인식하고 있냐? 마찬가지 논리죠. 인적 서비스나 전화하면 나와서 도와준다. 간극이 있는 곳은 어쩔 수 없는 곳도 있다. 예산이 부족하다. 여러 가지 논리를 앞세워서 막고 있는 겁니다. 그 외면하는 현실을 누구의 관점에서 또 어떤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바꿔야 되는지를 주장하는 것, 그게 장애 정책의 이해의 제일 출발점이 되고요. 오늘 말씀드릴 장애인 단체의 역할과 역사, 앞으로의 미래에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당사자가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당사자의 힘을 모아서 연대하고 또 사회와 소통해서 사회적으로 그 권리를 인식시켜서 개선하는 활동을 하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장애인단체에서 주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것들이 입법기관, 또 행정기관, 또 어떤 연구나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정책으로 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장애 정책의 이해가 아주 어렵게 느껴지셨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초반의 이야기만으로도 이제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장애인분들이 뭔가 불편해할 때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관점 정립부터 출발하신다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지하철 단차에 관련돼서는요, 제가 속해 있는 단체에서 공익 변호사들하고 함께 지하철 공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1심에서 패소 판결이 나서 항소를 진행 중인데 무엇을 어떻게 바라볼까의 관점에서 여러분들도 이 문제를 바라보시고 같이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입장에서 휠체어나 전동 휠체어를 타는 입장에서 휠체어를 탔다는 이유만으로 지하철을 접근하지 못하고 콜택시나 다른 이 수단만 찾아야 된다면 정당할까요? 정당한 편의 제공과 완전한 사회 참여란 계속 반복되는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 정책에서 이 두 가지 키워드는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제로 넘어갑니다. 이 어제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얘기입니다. 장애 정책의 이해의 가장 중요한 관점을 이해하셨다면 그 관점으로 장애인 단체 역사를 바라봐 주시면 좋겠어요. 당연히 잘 해왔다 뿐만 아니라 잘 해오지 못했구나라는 기준점도 생기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체의 역할을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지는 마찬가지 바라봐야 하는 관점과 프레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단체 활동의 가장 큰 성과나 결과물로 보자면 지난 30년간의 핵심은 법 제정 운동에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을 중간에 잠깐 드렸지만 장애 관점을 이해하고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법치국가잖아요. 그래서 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법도 없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사실 특수교육법은 좀 먼저 생겼지만 현재 장애인 복지, 장애인 정책의 근간이 되는 장애인복지법은 1980년대 초에 생겼어요. 그 계기도 저희가 88년 서울올림픽을, 하계올림픽을 유치하면서 하계올림픽을 유치한 도시에서 패럴림픽을 같이 유치하게 된 첫 번째 사례가 됐는데요. 그 개최 도시가 갖게 된 그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부랴부랴 장애인복지법이라는 게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80년대 이후에 관련된 장애인 법들이 생겨났고 그 법 제정의 필요성과 권리를 규정한 것들, 그거를 통해서 법이 제정된 것들, 그 30년의 기간에 장애인 단체의 활동의 역할, 그리고 산출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법의 내용이나 어떤 법이 있는지는 오늘 자세히 설명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요. 그 내용은 자료를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과거에서 장애인 단체의 역할을 잠깐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장애인 단체의 정체성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중에 그러면 장애인 단체는 무엇을 지향하고 무슨 활동을 목표로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거꾸로 그 역할에 대해서 정립이 필요한데요. 4가지 관점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권익을 대변하는 거죠. 그런 단체의 역할을 보통 이익단체라고 하고요. 그 해당되는 사회 문제를 해당되는 계층 안에서만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시민사회나 전 국민 대상으로 사회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단체의 역할을 또 시민사회 단체로서의 역할로도 규정할 수가 있고요. 장애계 또 장애인의 문제에 있어서는 차별 요소가 필수 불가결로 발생을 합니다. 기능적이든 정신적, 신체적이든 사회 문제든 차별적 요소가 기본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차별에 대한 감시, 또 옹호, 개선의 활동에 또 역할이 주어지고요. 끝으로는 소비자 단체라고 저희가 궁극적으로 제가 속한 단체에서도 지향하고자 하는 지향점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장애 관점을 어떻게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목표를 세우느냐가 바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이어지는 것이 소비자 단체로서의 궁극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장애인 입장에서 이 정책과 제도를 바라볼 때, 이 정책과 제도를 이용할 때 어떤 것이 불편하고 어떤 것이 장애인 관점을 놓치고 있는지를 살펴서 그 개선점을 확인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또 하나의 역할이 되겠죠. 이 4가지 정체성이 장애인 단체에게 주어진 역할이고요. 장애 정책을 이해할 때 있어서 정책을 개선해 나가고 만들어갈 때 있어서 크게는 장애인 단체 또는 장애 정책을 관심 갖고 개선을 요구하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단체의 역사 간단히 보시면 사실은 광복 이전이죠. 일제강점기 때 현재 시각장애인연합회라던가 한국농아인협회의 전신이 출발을 했고요. 사실은 전쟁이 터지고 전쟁 이후에 재활 그리고 의료적 관점의 장애에 접근 또 단체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국가에서 책임지기 못할 때 민간에서 법인화된 또 어떤 시설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 이후에 3단계, 4단계를 거쳐서 아까 말씀드렸던 80년대 초에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됨으로써 또 폭발적으로 장애인단체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이후에 다수 출연 이렇게 써 있는데요. 각 단체들이 생겨나고 제가 속한 장애인단체 총연맹도 1998년에 창립을 해서요. 2000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단체에는 사실 여러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단체 하면 바로 상이 안 떠오르시죠? 근데 장애인 복지시설 해도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지도자분들은 사실 마찬가지 감이 없으실 거예요. 다만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복지시설은 시설의 종류, 또 기능, 사업, 또 조직 모든 게 명시가 별표나 시행규칙, 시행령에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안내라던가 사업 안내 지침으로도 돼 있죠. 단체는 안타깝지만 그런 정형화된 어떤 규격이나 어떤 단체 내용 이런 것들이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체의 역사로부터 출발해서
여러 유형의 단체가 생겨났는데요. 크게만 말씀드리면 단체에는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뭐가 관련돼서 장애 유형을 대변하는 단체가 있고요. 인권이나 학대, 상담, 또 이런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하는 직능별 단체가 있고, 또 저희 같은 법과 제도 전체를 뷰를 봐야 하는 단체들의 연합체 성격의 단체도 있고요. 또 장애인 복지관, 이런 건 들어보셨죠? 복지시설, 이런 시설이나 기관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또 단체들이 있고요. 또 흔히 활동가들이라고 하는데요. 현장에서 시위나 어떤 몸으로 정책의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가 그룹, 그런 단체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난 30년간 아까 몇 장 전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 법들이 생겨나고요. 지금 장애를 키워드로 하는 법은 약 17개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왜 이렇게 법이 많아 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여기에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UN 장애인 권리 협약 중심의 장애인의 권리에서 접근해서 이해가 필요하십니다. 장애인이 완전한 사회 참여를 위해서 동등한 권리로서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차별적 요소가 발생하고 들여다봐야 하는 권리들이 여러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리들 중심으로 법의 근거를 만들다 보니까 장애 관련 법이 다른 유사 사례보다도 굉장히 다양하고 많아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법의 내용이나 종류보다는요, 오늘은 지금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장애 정책의 이해이기 때문에 그 정책을 만들어지기까지의 관점과 관점을 사회화해서 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동편의증진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교통약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까지를 포함한 편의증진법과 교통약자 이동증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만 편한 것이 아니라 관련된 약자들 그리고 사회 전체가 편한 거죠. 지하철에 엘리베이터 있으면 장애인만 편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노인과 일반 시민도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 역시도 법이 있기 때문에 제도가 만들어지고 예산이 투입되고 지속적으로 개선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장애 정책의 이해는요, 어떤 누군가의 일방적인 요구나 외침이 아니라 권리에서 출발한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이 같이 녹여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타깝지만 2001년도에 오이도역에서의 리프트 사고로 인해서 장애 이동권 운동이 시작됐고 전동 휠체어를 타고 계신 중증 장애인분들이 사회로 나와서 목소리를 내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도 20여 년이 지났지만 아까도 서울 지하철공사의 승강장과 열차 사이의 단차, 이런 부분은 여전히 존재하고요. 시내에 돌아다니는 시내버스, 시외버스, 저상버스 도입은 아직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타서 명절에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캠페인과 또 정책 요구 활동까지 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동 편의의 개선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높다,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장애 관련된 법들의 제정 현황들을 몇 가지 이렇게 좀 적어드렸고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아주 중요한 법률입니다. 지금 장애정책의 이해를 얘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들은 차별적 요소가 발생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차별로 규정하고 장애인에게 있어서 권리는 무엇인가를 법으로 규정한 것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다만 지금 그 차별을 받은 장애인분들이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현재 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좀 비판이 있고 그 개선을 위해서 다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도 사실 밑에 적혀 있지만 여러 장애인 단체들이 한 목소리를 내서 7년에서 8년에 걸친 긴 기간 동안 만들어낸 법이다, 이렇게 성과를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요. 모든 지금 사회 현상을 권리 측면에서 얘기하고 개선을 요구할 때 가장 근간이 되는, 어떻게 보면 장애인 복지법과도 달리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그 근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복지법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생겨났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서비스와 기관, 인력에 대한 것만 규정한 것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애인을 둘러싼 장애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 장애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해결해 줘야 되는지, 그들의 욕구는 무엇인지, 어떤 권리가 있는지 전혀 장애인복지법에 담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현재도 장애인복지법의 전면 개정, 권리보장법이라는 어떤 새로운 법률 개정에 대한 제정에 대한 요구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장애정책의 이해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장애인복지법도 여러 개정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됐고요. 이 부분도 무엇이 필요한지 부족한지를 살펴보고 요구하고 개정을 이끌어내는 장애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장애정책이 계속 발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정부의 예산으로 보면 가장 큰 덩어리를 차지하는 게 장애활동지원제도와 장애연금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기본적인 소득보장, 그러니까 고용이라든가 소득활동에 사회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갭을 줄여줘야 하는 것이 권리와 정책과 제도로 필요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소득보장의 한 영역으로 장애연금법이 생겼고요.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도 사실은 활동지원, 물리적인 접근성뿐만 아니라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실제 사회로 나오고자 또 나와서 활동을 할 때 인적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도 존재하고 그것들에 대한 제도가 필요하다 해서 법을 만들게 됐고 제도가 설계돼서 지금 10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활동지원, 활동지원사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으실 텐데요. 그 역시도 장애 관점에서 권리 측면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들여다보고 법과 제도, 정책으로 풀어낸 과정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로 넘어왔습니다. 그럼 오늘 현재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제가 속해 있는 단체 중심으로 간단하게만 설명드릴 거예요. 이 내용은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표인데 내용을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희 단체에서 장애 관점에서 현재 상황을 어떻게 들여다보는지의 프레임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17개의 장애 관련 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법을 왼쪽 축에 놓고요. 그 법에 관련된 주무부처에서 이런 것들은 개선하겠다라고 발표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해당되는 과제를 옆으로 늘어놓고 그 과제가 갖고 있는 한계나 또 정부가 설정한 목표치가 뭔지를 키워드로 정리를 해서요. 저희가 일간, 주간, 월간, 연간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정책 개선 활동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레임으로 보느냐가 왜 중요한지가 다시 한번 강조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어떤 이슈가 터질 때마다 어떤 사고가 터질 때마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이 사회에서 완전한 참여를 위해서는 어떤 권리 측면을 봐야 하는지를 늘 프레임을 갖고 사회 현상을 봐야 한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궁극의 장애인 단체의 목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요, 장애계 이슈를 어떻게 규정하고 접근하느냐 간단하게 좀 엿볼 수 있도록 표에 좀 담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 17개 법을 중심으로 이런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요. 정책 제도 개선 활동을 저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강사로 저를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단체 얘기를 하나만 더 드리면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은 여러 유형의 단체 그리고 문화, 관광, 정보에 관련된 장애인단체 또 지역에 있는 유형을 떠난 지역 장애인단체 연합체들이 저희 회원단체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회원이 아닌 단체들의 연합체인데요. 가장 중요한 활동은 제도 개선과 정책 요구 활동을 하고 있어요. 말씀드렸던 장애정책의 핵심이 되는 법 제정과 개정, 정책과 제도의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가장 큰 축으로 하고요. 또 한 가지 놓치지 않기 위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일상생활에서의 차별입니다. 그래서 꼭 법을 고치지 않더라도 제도에 대한 이해, 제도에 대한 적용을 하는 부처라던가 기관의 이해만 생각의 사고만 전환돼도 개선할 수 있는 차별적 요소를 점검하고 각 유형의 15개 단체와 함께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저희가 중점으로 보는 것은 인식 개선과 정책 홍보 부분인데요. 아까 단체의 역할 정체성에서 사회화라는 말씀을 했던 게 기억나실 거예요. 장애 문제를 장애인 단체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권리로서 존중받아야 하고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장애
장애와 상관없는 일반 대중과 시민, 사회에서 함께 인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거죠. 그래서 단체로서는 대국민 인식 개선이나 거기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와서 장애 인식 개선 교육도 하고 정책의 이해를 알려드리는 것도 그 일환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출연하는 토론 형태의 장애인 아고라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복지TV를 통해서도 지금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 정책을 쉽게 알고 또 장애인 당사자 관점에서 알리고자 정책 리포트도 매달 발행해서 전국에 2,000부 이상 발행하고 있어요. 관련된 사항이 혹시 궁금하시면 저희 단체로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활동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입니다. 어떤 지향점을 갖고 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정리한 이 자료에는 간극 줄이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간극일까요? 장애는 어떤 걸 장애로 생각해야 되지? 장애 정책은 누가 만들고 어떻게 이행이 되지? 이런 이해에 대한 간극도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어떤 간극을 메꿔야 되는가에 있어서의 간극은 장애 정책의 이해로 출발하고 풀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간극의 규정을 어떻게 하느냐? 권리 측면에서 출발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권리에 대한 갭을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해야 되며 누구의 관점에서 설계를 해야 되는지, 그 평가는 누구의 관점에서 해야 되는지, 거기에 가장 기본은 장애 당사자죠. 당사자 관점에서 간극 줄이기에 출발이 돼야 되고요. 여러 단계를 거쳐서 앞으로의 지향점을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예측 가능한 여러 장애 정책의 변화나 방향성을 미리 분석을 할 자세가 필요하고요. 장애인 당사자 또는 장애인 단체가 바라는 모습은 무엇인가를 분석을 해야겠죠. 그것이 아까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서 출발점이고,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아까 말했던 예측 가능한 미래하고요, 장애계가 원하는 미래에 간극이 존재할 겁니다. 이거는 개인의 입장에서의 권리의 간극, 정책의 이해 간극을 더 넘어서서 실제 시행의 단계에 있어서의 문제인 거죠. 그렇다면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응의 전략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실천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될 것이고, 정책의 이해라고 오늘 큰 주제잖아요. 정책으로 어떻게 풀어낼까 하는 것, 끝단까지의 고민이 그리고 행동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책을 만들고 이행해서 대상자가 만족하게 해야 함은 누구나 이해하고요. 누구나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권, 정부에서 노력한다고 앞세우고 있지만 어떤 정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정책을 누가 어떤 관점에서 만들고 간극을 어떻게 규정해서 어떤 노력을 하느냐를 들여다봐야 된다. 그런 것들을 저희 단체들이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뉴스나 기사나 어떤 장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주변에 어떤 거를 봐야 되는지, 그것들을 봐서 목소리를 내줘야 할 사람들이 내고 있는지, 목소리를 정부나 정책의 입안자들이 듣고 있는지, 이런 그림은 여러분이 갖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 한국 사회를 이렇게 예측하죠. 거기에 장애 관점을 조금 더 섞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고령화에도요, 장애인 계층에서도 고령화의 문제는 굉장한 이슈가 됩니다. 현재 갭이나 간극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령화 사회까지도 지금 맞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고요. 사회화하고 계속 관련된 얘기인데, 장애인, 비장애인이 어떻게 함께 살아가느냐, 어떤 계층의 문제로만 인식하느냐, 상호 문제로 인식하느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쪽으로 좀 가야 된다는 거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가 물리적, 정보, 또 이런 기회의 접근뿐만 아니라 그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가, 또 더 넘어서면 스스로가 역량 강화 그리고 성취를 할 수 있는 영역까지 넘어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마찬가지 더 추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구조적이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사회, 거기에 정책이 기본이 되고 정책을 위한 법과 제도가 올바르게 설계되는 사회가 궁극적인 미래의 한국 사회로 그려져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정책에 의해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우리 단체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거의 50분 가까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40분 가까이요. 정책 사안을 결정하고 의제를 선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장애인 단체가 어떤 요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현상을 뒤쫓는 것이 아니라 의제를 먼저 설정하고 정책 사안을 결정하는 역량을 갖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요구되는 거고 요구받고 있는 거고요. 그럼으로써 정책을 입안하고 이행하는 국회나 정부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가. 물론 정책을 만들고 법을 만드는 쪽도 대상층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되는 건 물론인데요. 서로 간의 상호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회복도 또 신뢰도 중요한 거죠. 단체가 그런 역할을 하느냐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런 결정 과정의 참석이 아니라 참여에 이르기까지의 역할,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러다 보면 요구되는 능력이 대안 제시 능력이 있고 사회와 또 이 관련된 주체들과의 소통, 또 어떤 의견, 컨센서스, 또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통합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알려내고 효과를 사회화에 극대화할 수 있는 여러 단체의 정체성을 포함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는 1부, 2부로 준비했는데요. 1부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장애 정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출발점과 살펴봐야 할 관점으로 좀 정리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애 이슈와 장애 정책을 보는 것은요, 장애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제한뿐만 아니라 그걸 둘러싼 사회, 제도적, 환경적 요인까지를 봐야 한다. 거기서 출발함으로써 동등한 편의 제공과 완전한 사회 참여에 있어서 제한을 갖고 있는 걸 들어봐서 그것들을 권리로서 인식해야 된다.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현재 시행되는 제도가 생기기까지 거꾸로 돌아가 보면 법이 필요하고요. 정책과 제도가 설계가 되고 예산 투입과 그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래서 장애 정책이 현 시점에도 제도로서 시행되고 있지만 그 출발과 과정과 현재를 볼 수 있는 뷰는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과정 중에 장애인 단체의 역할이나 정체성, 또 성과에 대해서도 같이 섞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좀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2부로 준비한 자료 잠깐 보시면 2부에 있는 자료는요, 현재 상황의 이슈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제도를 끌고 가야 되고 개선해야 될지의 내용보다는 아까 지하철 단차나 수어 통용의 문제와 같이 현 시점에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장애인분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릴 텐데 거기에 핵심 키워드가 코로나입니다. 지금 이 팬데믹 시대에 코로나 이후에 장애인분들은 어떤 어려움을 더 겪고 계신지 2021년 6월 현재 어떤 장애 정책의 관점을 더 가져가야 될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장애인 권리보장법과 뒤에 나오는 통합돌봄은 조금 오늘은 생략을 드릴게요. 이건 좀 법이나 정책 제도의 문제인데 오늘 설명드리기에는 좀 제한이 많이 있어요. 내용에 혹시 이해가 가신다면 자료 중심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2가지 정도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현재 코로나 시대의 장애 문제를 지금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 1년 넘는 시간 동안요, 장애인 거주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자기 집이 아닌 어떤 시설에 입소해서 사는 장애인분들이 계시죠? 거주시설에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 그리고 격리, 또 치료의 과정에 있어서 우왕좌왕했어요. 그리고 여러 인원이 모여 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분리, 이런 부분이 대두가 됐고, 또 한 가지는 그럼으로써 현재 시설 중심의 정책, 시설에서의 장애인분들의 삶을
또 다시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요즘에 얘기 나오는 것도 이제 뭐 탈시설 얘기하는데, 시설 안에서 사시는 장애인분들의 현재 상황에 대한 이슈도 같이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장애인분들, 특히 중증 장애인분들, 혼자 사시는 또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분들이 자가격리 됐을 때 사회활동의 제한, 또 치료 마찬가지, 이런 부분이 이슈가 됐었고요. 이동 역시도 뭐 내부장애나 심장장애 같은 경우는 이 감염병에 취약한데요. 현재 병원을 오가거나 예방을 하거나 치료를 하거나, 또 지금의 뭐 백신은 현재 나왔지만 그것이 없었을 때 이동권, 그리고 각 장애 유형별로 취약한 감염 취약계층으로서의 건강권, 또 교육권은요, 모든 학생들이 다 적용됐지만 장애 학생들, 특히 중증의 발달장애 학생들은 집에서 오롯이 가족 내에서만 교육권과 일상생활에 대한 부담을 오롯이 또 받은 1년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보 접근, 여전히 이 재난시대의 감염에 대한 현황, 예방, 뭐 접종, 이런 계획들을 시각, 농아, 이런 감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 이런 정보 접근권 이슈가 또 나왔고요. 학습권에 있어서도 온라인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접근권 얘기도 나온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 권리나 정책의 여러 분야 중에 또 많은 부분이 해당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염병이나 재난시대에서의 장애인의 여러 가지 정책, 또 권리 관점의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고 계속 반복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가야 되냐 하면 1년 반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상시 대응 체계, 감염 취약계층, 또 재난 취약계층으로서의 장애인 계층의 유형이나 개인의 상황별 대응 체계를 더 미리 설계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매뉴얼 정책 이런 것들이 다 종사자나 어떤 보건 전문가, 또 지자체 공무원, 이런 쪽의 매뉴얼과 정책 안내만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유형의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데 이 감염병 시대에 뭐부터 해야지, 장애인 관점의 정보 제공의 노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저희 단체에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사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도 장애인에 관련된 정보를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 가지도 못한 거죠. 그리고 부처 간 기관별 대책을 세우고 연계하는 것들을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교육부와 복지부 사이에 영유아하고 지금 보육 상황에도 경계가 있기 때문에요. 작년 코로나 시기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책도 달랐고 엇박자가 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처 간의 연계, 그리고 보건 영역과 복지 영역 간에 또 엇박자가 나죠. 복지 영역 담당자에게 나가는 지자체의 매뉴얼이 있고요. 보건 영역의 매뉴얼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 지자체 현장에 가보면 이거는 보건소 쪽에서 할 거예요. 이거는 복지 공무원만 알아요. 이런 상황들이 불과 1년 사이에 많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와 접근, 정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팬데믹이라는 현상이, 이 감염 현상에서요, 얼마나 갈지 또 반복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역시도 재난에 대한 대책과 정책으로 풀어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법과 정책의 정비가 또 필요하다. 그래서 장애정책에 있어서 코로나와 관련돼서도 장애정책의 이해를 이런 프레임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다, 그렇게 설명드려 봅니다. 또 한 가지가요, 지금 비대면 언택트 이런 얘기 하잖아요. 키오스크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코로나 전부터도 IT 기술이 발전되고 이렇게 할 때 또 정보 접근권 관련해서 문제 제기하고 정책 개선을 위해서 노력했는데요. 코로나 시대로 더 부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노인도 마찬가지지만 장애인 노인들, 이런 정보 약자들이 자동화 시스템이나 키오스크의 접근성에 굉장한 애로를 겪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요, 정부나 지자체들은 의무 준수를 할 수 있는 지침과 기준들은 나와 있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강화하고 계속 개선해 나갈지 영역은 있습니다. 다만 민간은요, 전혀 의무에 대한 근거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 패스트푸드점, 커피 전문점 도입하고 있지만 민간에서 지켜야 할 의무에 관련된 법적 근거나 지침이 현재 없습니다. 사실
아이러니하지만 다른 곳에서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장애 접근성을 도입하지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현재 모든 기술은 다 개발이 돼 있다, 업체들이. 하지만 법이나 이런 제도가 없는데 의무적으로 돈을 더 들여서 시간을 더 들여서 그런 걸 만들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전체의 핵심이지만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한데요.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애 정책을 접근하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법의 근거를 만들고 그것들을 개정해 나가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행동 원칙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두 번째, 현재 이 시점에 중요하게 봐야 하고 또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영역이다, 이렇게 또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 단체 입장에서 장애 단체의 역할,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근간으로 해서 어떻게 장애를 바라보고 장애 정책을 세워야 되고 어떻게 이행하느냐, 또 그 성과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관점은 어떻게 가져가야 하느냐, 그런 내용으로 오늘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기존의 장애 인식 개선 교육하고는 좀 다른 주제였는데요. 장애 정책하면 좀 딱딱하고 하셨을 텐데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오늘 준비한 순서는 지금 50분 정도 됐는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